자, 우리는 제가 먼저 이야기할 때는 경제는 실은 쉽게 생각해서 살림이다 라고 하나 이야기를 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근대적인 경제 체제는 시장 경제체가 언제 생성되는지와 함께 이때 중요한 하나의 상품, 노동력이라는 것이 들어왔다. 이렇게 두 가지를 설명했습니다. 이제 이런 전제를 가지고 자본을 이해하면 좀 더 잘 쉽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가 자본을 들어가기 위한 전제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자본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저는 이제 오늘 만약에 제가 계획하고 준비한 PPT 자료대로 하면 약 자본론 1권의 약 3분의 2 정도까지의 그 수업을 그 내용을 간략하게 개회해서 알려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제가 알려드린 거니까 좀 잘 이렇게 이해하고 혹시라도 뭐 더 보거나 공부하실 때 꼭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처음에 마르크스가 가져갈 때 관심을 두는 건 상품에 대해서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장 경제 체제는 기본적으로 물물 교환이에요. 그리고 하다못해 이제 인간의 노동력도 하나의 상품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자본주의 시스템이 되면서 근대적인 경제 체제가 되면서 부에 대한 개념이 과거하고 달라졌대요. 옛날에는 우리 이제 조선만 보더라도 부자, 어떤 사람을 부자라고 했나요? 부자를 지칭하는 게 어떤 거였어요? 만석지기, 맞습니다. 만석지기 뭐 만호 이렇게 얘기하고 만호는 좀 중국적인 개념인가요? 우리는 만석지기, 천석지기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엇을 가지고 이야기하죠? 네, 쌀가마니가 10,000개 있느냐, 1,000개 있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저 사람이 부자다라고 하는 개념은 저기 보는 것처럼 상품의 집적입니다. 집적이란 건 쌓아놨다는 한자 말에 불과하거든요. 그러니까 물건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저게 부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그래서 저렇게 따지면 자본을 많이 축적하는 사람이 이제 부자라고 할 수 있겠네. 그러니까 상품을 많이 가지고 있어야 되겠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마르크스가 보니까 물건을 이제 자본주의 시스템에서는 많이 쌓아놨다고 해서 그걸 다 부자라고 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뭐냐면 천석지기, 만석지기가 있어요. 그런데 쌀값이 폭락한 거야. 혹은 밀가루가 막 들어왔어. 그래서 더 이상 사람들이 쌀을 잘 안 먹어. 그러면 이제 많이 가지고 있는 쌀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애물단지가 돼버리잖아요. 오히려 없는 이만 못합니다. 그걸 보관하는데 지금 얼마나 많은 또 돈이 들 것이며, 그걸 또 그만큼 가져오는데 이때껏 내가 이걸 생산하기 위해서 먹인 녹시, 즉 투자한 돈이 얼만데, 이렇게 되기 때문에 자본주의 시스템은 단순하게 상품을 집적한다고 해서 모아두고 쌓아뒀다고 해서 저걸 부자라고 이제 이야기하지 않게 됐대요. 그러면 왜 이런 현상이 났을까 보니까, 상품이 보니까 그냥 있는 게 아니고, 물건이 있는 게 아니고 가치가 담겨 있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상품이 담고 있는 그 가치의 두 가지 요소를 하나는 사용가치와 교환가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사용가치는 뭘까요? 제가요, 텃밭이 있습니다. 진짜로 있다는 건 아니고요. 텃밭이 있는데요. 이 텃밭에서 제가 파를 키웠어요. 요즘 파가 얼마나 금값입니까? 그래가지고 파를 키워가지고 잘 자라가지고 비싸기도 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늘 우리 신목사님을 만나기 위하여 파를 한 다발 제가 가지고 왔다고 쳐봅시다. 자, 이것은 사용가치일까요? 교환가치일까요? 50대 50입니다. 찍으시면 됩니다. 이런 건 사용가치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물건의 사용의 용도를 가지고 그 가치를 따지는 걸 사용가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물건들은 다 사용가치가 있어요. 이 컵도 사용가치가 있는 겁니다. 교환가치는 뭐냐? 그것이 시장에 나와서 물물 교환될 때 그때 매겨지는 가치를 교환가치라 그래요. 자, 이게 제품이 시장에 나와서 물물 교환이 됩니다. 이거 얼마일지, 이걸 어떻게 바꿔야 될지 감이 올까요? 처음부터? 가격이 소비자 가격으로 확 써있으면 너무 좋아요. 안 써있으면 얼마일까라고 궁금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물어보죠. 이거 얼마예요?
그래서 얼마라고 말합니다. 2,000원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5,000원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처음에 5,000원이라고 하니까 너무 비싼데 안 사려고 해요. 그러니까 싸게 해줄게요. 저기 조금 깎아서 4,000원 4,000원. 그래도 제 지갑에 합해서 안 되겠어요 라고 하면 3,000원 좋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교환 가치는 변동이 가능한 거예요. 그쵸? 이 컵을 가지고 내가 뭐라고 얘기할까요? 의자처럼 사용하고 싶다고 해서 사용할 수는 없을 거예요. 무언가 차나 물이나 이렇게 액체를 담는데 그때만 사용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사용 가치는 변함이 없어요. 근데 교환 가치는 얘가 물물 교환될 때 이때 발생되는 거기 때문에 변화가 가능하고요. 이거는 보다시피 변화가 가능하니까 구체적으로 뭔가 보이지 않아요. 얘는 물을 따라 먹으면 되는데 하고 명확하게 보이는데 이 교환 가치는 명확하게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추상적이에요. 뭐가 정확히 잘 보이지 않습니다. 이거에 빗대어서 우리 근대 시장에 어떤 상품이 드디어 왔다 그랬죠? 인간의 노동력이라고 하는 독특한 상품이 드디어 생겼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노동도 두 가지 요소로 보고 있습니다. 하나는 구체적인 노동이고요. 하나는 추상적인 노동이에요. 그래서 구체적인 노동은 아까 제가 농사를 지어가지고 그래 신 목사님 혹은 오늘 오신 분들에게 선물로 파 드려야지. 파가 금값이니까 이러면서 드렸다고 하는 건 이건 저의 구체적인 노동이라고, 어떤 상품을 만들기 위해서 투입된 노동을 구체적인 노동이라고 하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다 이렇게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내가 노동을 하고 일을 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받죠? 거기에 적당한, 합당하다고 생각하는 임금을 받을 거예요. 물론 그렇습니다. 우리 월급을 받는 분들은 내가 언제나 합당한 그 월급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월급을 주는 분들은 언제나 나는 더 주는 것 같은데 이러면서 지금 주고 있어요. 무슨 얘기일까요? 우리가 저 자본시장에 내놓은 저 노동력은요, 언제나 아까 상품처럼 변동이 가능하고 이것은 어떻게 매겨질지 아직도 확정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걸 추상적인 노동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앞에 상품에서 제가 분명히 사용가치와 교환가치 두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럼 우리가 이 시장경제 체제에서, 소위 말하는 자본주의 체제에서 진짜 가치 있다고 평가해 주는 건 뭐일까요? 사용가치일까요? 아니면 교환가치일까요? 자본주의 시장에서, 시장경제 체제에서 가치가 있다고 평가하는 것은 바로 교환을 가능하게 해주는 상품의 교환가치고, 이제 저기에 담겨있는 인간의 추상적인 노동이 바로 가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마르크스가 처음에는 이 사용가치와 교환가치 두 가지를 나눈다가요, 진짜 가치는 교환가치만 있으니까 이제 상품의 가치는 다 교환될 때, 시장에 저 물건이 나올 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자꾸 자본이 만들어질까, 우리의 교환 과정을, 물건이 어떻게 교환되고 있는지, 즉 매매, 거래가 이루어져 있는지 그 과정을 하나하나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이제 교환은 언제나 시장에서 이루어집니다. 시장은 물물 교환이 이루어지는 그런 장소예요. 그치,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떤 시장 가서가 아니고, 마트도 다 시장이고 온라인도 다 시장일 겁니다. 모든 것이 다 시장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물건을 바꿔야 될 텐데 우리가 믿지고 장사할 수는 없잖아요. 그쵸? 내가 지금 열심히 일했는데 이거 정도밖에 월급을 안 받아? 그럼 어떡하겠어요? 때려치고 더 많이 주는데 갈 거 아니에요. 내 노동력도 믿지고 장사하기 싫거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내가 노력한 것보다 더 많이 받으면 좋고, 아니면 적어도 노력한 만큼은 받아야 되겠다라고 누구나 다 생각할 거 아니에요. 물건 파는 사람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면 이렇게 가치를 정해줄 수 있는, 내가 제대로 받았다, 더 받았다, 못 받았다라고 할 수 있는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이거 그렇게 말하는 가치의 척도인데, 이 척도는 어떻게 기준에 의해서 만들어질까요? 어떻게 해서 형성될까요? 이게 처음에는요,
처음에는 이제 시장이란 게 언제나 소규모 지역적으로 해서 지역적으로 조그만 단위에서 이루어졌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조그만 단위에서 이루어졌던 물건이 하나의 척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뭐가 가장 척도가 됐을까요? 쌀이 척도가 됐죠. 그러니까 쌀을 많이 모아두는 게 더 그래서 부의 기준으로까지 된 거죠. 다른 곳은 어디로 할까요? 중국 같은 데는 뭐가 기준되었을까? 옛날 산업혁명 때는 뭐였을까요? 방직기부터 시작됐으니까 저 면이나 천 이런 것들이 기준됐겠죠. 실제로 천이 기준 배 같은 게 이제 많이 물밀 결여됐으니까요. 그런 것도 보면 기준됐을 거고 향신료 같은 것들이 기준됐을 수도 있습니다. 소금 같은 것들도 기준이 되었을 거예요. 그럴 때요 유통수단이 발달하게 돼요. 유통수단이 발달하게 되니까 이런 지역적인 것, 지역과 환경을 넘어서는 그런 척도가 필요하게 되는 거예요. 쌀을 들고 다니니까 너무 무거워. 몇 가마씩 어떻게 들고 다니겠습니까? 이 천을 언제까지 이걸 다 이고 다니면서 갈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그리고 이 지역마다 이것들을 평가해 주는 게 달라요. 우리는 쌀이 최고인데 이걸 가지고 만약에 저 유럽을 갔다고 쳐보십시오. 쓸모가 별로 없습니다. 거기는 밀가루 먹는데요. 쌀을 뭐 가지고 요리하기가 애매해요. 우리 쌀 가지고 동남아로 간다고 쳐보십시오. 애매합니다. 그쪽 쌀하고 우리 쌀하고 너무 다릅니다. 우리가 먹기엔 다 날아가는 쌀들이에요. 그래서 그쪽에서는 별로 가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지역과 환경을 넘어서는 어떤 기준이 되는 것들을 해야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그때부터 화폐가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거는 가치를 측정하는 그런 통화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처음에는 재화였어요. 쌀이나 뭐 배 이런 거였다가 조금씩 광물로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금 같은 것, 그다음에 은, 뭐 구리, 뭐 이런 것들이 지금 그 가치를 측정하는 것이 되었다가 이것도 점점 지역이 넓어지고 금이나 은, 구리, 철 이런 것도 뭐예요? 무거운 거예요. 옛날 그때 보면 벌써 중국 금화, 은화 보면 이렇게 동그랗게 가지고 가운데 막 이렇게 모양 있잖아요. 중국 영화나 그런 거 보면 저만 봤나요? 저만 옛날 사람? 네, 그래가지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 들고 다니기가 무거워. 그래서 점점 종이로 만든 그런 화폐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지폐가 드디어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마침 구텐베르크가 열심히 인쇄술을 발달시켜가지고 이 종이를 많이 인쇄 기술을 발달시키니까 책을 많이 낼 수 있겠네. 그러면 종이도 많이 만들어야 되겠네라고 하면서 종이를 많이 만들 수 있는 기술도 같이 함께 발견하게 되면서 지폐까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점점 화폐에서 자본으로 변하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엄연히 돈이 많다는 것이 자본은 아니고요. 또 그 자본이 화폐는 아닙니다. 둘은 엄연하게 우리가 구분을 해줘야 돼요. 그래가지고 마르크스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물건을 한번 교환한다고 쳐볼 때 아까도 말했다시피 똑같이 교환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교환을 할 때 기준이 애매하단 말이에요. 나는 이걸 3,000원이면 사겠는데 이 3,000원일 때 나도 그렇고 판매자도 해가지고 같이 할 수 있는 그 합의점, 이 기준들이 분명히 있을 거 아닙니까? 이게 맞지 않으면 판매자는 절대 끝까지 5,000원 부르니까 이 거래가 성사가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물밀교환은 어떻게 일어난다? 등가로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면 가격이면 살 수 있겠다. 내가 이 정도면 살 수 있겠다. 이게 화폐가 아니라 물건이었다고 또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농사를 지어서 쌀을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쌀만 가지고선 사람이 먹을 수 없으니까 야채도 사야 되고 뭐 고기도 사야 돼. 닭 한 마리 산다고 쳐봅시다. 그래가지고 이걸 가지고 간 거예요. 쌀 한 가마를 가져가서 다 갖고 바꾸려고 하니까 반 가만 주세요라고 하면 애끼 이 사람은 말도 안 돼. 이렇게 할 거라고요. 그러니까 맞는 것, 쌀이 반 가만 안 되고 한 말 정도 이렇게 하면서 기준을 맞출 거라고요. 이 기준이 뭘까? 라고 했을 때 마르크스는 저게 이제 그 교환 가치였고 저건 추상적 노동이라고 했잖아요. 그 추상적 노동이란 무엇을 얘기하면 명확하진 않지만 사회적으로 합의돼서 그 들어간 노동의 총량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쉽게 얘기하자면 커다란 면이 하나가 있어요. 그리고 한 옷이 있다고 쳐봅시다. 옷 한 벌 있다고 쳐요.
이 면이 더 비싸고 면하고 이 옷 한 벌하고 바꾼다고 할 때 뭐가 더 비쌀까요? 그러니까 이 천에 들어갈 만큼의 똑같이 그 천을 가지고 옷을 만들어요. 근데 이건 천이 있고 이건 옷이에요. 뭐가 더 비쌀까요? 왜요? 맞아요. 면을 만드는 거에다가 이 또 뭐가 더 추가돼요? 옷을 만드는 노동력까지 추가됐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정도의 노동력을 투자해서 이만큼의 생산을 만들었는데 그럼 너도 그에 걸맞는 것을 줘야지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나 교환은 등가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걸 전제를 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번 보는데 마르크스가 보니까 이게 상품이 유통되고 이제 공장에서 물건을 자본을 생성되는 걸 어떻게 생성되나라고 한번 보니까 단순 상품이 어떻게 유통되는지 보자고요. C는 상품이에요. 컨덕트고 M은 머니예요. 그럼 이 상품이 하나의 상품이 화폐로 됐어요. 화폐를 보냈다가 다시 상품으로 돌아옵니다. 처음 내가 그러니까 A라는 물건을 가지고 있다가 이제 B라는 물건으로 돌아온 거예요. 상품을 한번 거쳐서 내가 이 A라는 물건을 가지고 B라는 물건을 얻게 되었을 때 이게 손해봤다라고 싶으면 또 그와 같은 거래를 할까요? 안 하겠죠. 내가 A를 가지고 B를 바꿨는데 잘 바꿨어. 맞아, 합당해 라고 생각해야 될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B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 결국에는 화폐를 한번 매개를 거쳐서 A일 수도 있고 뭐 C일 수도 있고 D일 수도 있지만 그 물건을 가지고 왔을 때 내가 내놓은 것만큼 거기에 합당한 걸 가지고 왔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제 반대로 엮어보세요. 내가 이제 100만 원이 있는 겁니다. 100만 원이 있어요. 100만 원이 있는데 이를 가지고 어떤 물건을 샀어요. 그러면 이 A라는 물건 샀을 때 100만 원어치를 사겠습니까? 아니면 90만 원어치를 사겠습니까? 아니면 110만 원어치를 사겠습니까? 이게 지금 당장 한두 번은 내가 이익을 보거나 손해를 본 것 같아도 경제활동 전반으로 크게 보자고 하면 그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이익을 봤으면 그 판매자는 다음엔 자기가 손해보려고 하지 않을 테니까요. 내가 혹은 손해봤다고 한다면 그 다음은 어떻게 해요? 나도 다시는 손해보고 싶지 않거든. 그러니까 크게 큰 틀에서 보면 결국엔 동등하게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100만 원을 가지고 물건을 사가지고 내가 다시 이걸 팔아서 다시 또 나중에 주게 되는 거면 100만 원이 되어야 돼요. 마르크스는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왜냐면 동등하지 않으면 거래가 안 이루어지니까. 내가 바보입니까? 내가 손해보면서 물건을 지금 삽니까? 혹은 내가 손해보면서 물건을 팔겠냐고요. 그런데 보니까 자본은 그렇지가 않대요. 내가 돈을 가지고 지금 어떤 물건을 사가지고 다시 그걸 팔았는데 M하고 프라임 이득이 더 붙어야 돼요. 그럼 이게 맞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저 시장경제 체제 시스템에 살고 있기 때문에 아니 내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뭔가 돈을 벌거나 내가 물건을 팔았을 때 이득이 남겨야지. 이득을 남기지 않을 것 같으면 뭐더러 일하고 뭐더러 경제활동을 해?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예. 그래서 M에서 화폐를 가지고 물건을 샀어요. 다시 팔았어요. 다시 그래서 화폐를 얻게 됐는데 꼭 M 프라임 이득을 붙어야 된다. 이제부터가 저 이득이 붙는 것부터를 자본이라고 보는 겁니다. 돈의 흐름 그냥 화폐예요. 가지고 이득이 좀 붙어야 된다. 그래서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물물교환은 다 등가라고 했잖아요. 똑같이 같은 것들을 바꿔야 돼요. 그런데 이득이 생긴다면 뭔가 약간 이상한데? 다른 저 이득이 생기게 하는 무언가가 있을 텐데? 그게 뭘까 해가지고 저게 자본이 가지고 있는, 자본의 일반 공식이 가지고 있는 모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자본은 기본적으로 저 모든 물건은 등가로 교환되는데 저 프라임이 붙으니까, 이득이 붙으니까요. 그래서 계속적인 저 이득이 생기는 건 어떻게 생기는 걸까라고 했을 때 보니까 마르크스는 아까 자본주의, 즉 시장경제 체제가 되면서 근대화되면서 이 시장에 온 독특한 하나의 상품인 인간의 노동력을 한번 봤어요. 노동력이 어떻게 구매하고 이게 어떻게 판매되나 한번 봤습니다. 그래서 근대적 시장을 가르는 독특한 상품이 바로 노동력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요 어떤 건가라고 보니까 재화나 혹은 서비스 혹은 다른 물건들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인간의 어떤 정신적이고 육체적인 모든 능력을 우선 노동력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